태극신검 이해를 시작하겠습니다.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선 고찰부터 시작하면 되죠.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20세기에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에 큰 영향을 미쳤죠. 그리고 현 시대에서도 부분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는 인간들이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싫어하죠. 왜 그런가요? 20세기에 많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들어섰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대부분 국가들에서 지금도 공산당이 있어서 정권을 쥐고 있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러한 국가들은 대부분 어떤가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현을 포기하고 시장과 기업을 받아들이고 있죠. 그래도 부분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현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있죠. 대표적인 정부가 어딘가요? 노무현 정부나 문재인 정부였죠. 확인이 가능하죠. 사회 전체적으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현하기에는 부담이 가죠. 그 역사를 보면 너무나 비참해지니까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면 무엇을 근거로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를 그렇게 규정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 시대에서는 보면 대놓고 국가 전체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현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부분적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거죠. 한국의 공산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은 어디에서 공산주의를 실현하려고 하나요? 많은 사람들은 알고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을 통해서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실현해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는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물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내세우지는 않죠. 누굴 내세우나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싫어하잖아요, 사람들이. 주로 헨리 조지를 많이 내세우죠. 그래요. 한번 볼게요. 현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이론은 마르크스가 수렵 채집시대의 삶의 양식과 가축농장, 정부와 정부 구성원들의 삶을 연구하여 만든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있죠. 써놨죠.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우선 알아야 되겠죠. 현대 공산주의, 사회주의 견해는 어디에서 비롯되었나요? 그래요. 마르크스에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마르크스가 쓴 자본론은 유명하죠. 그래요. 그러면 마르크스는 무엇을 보고 만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이 주석이 있죠. 한번 볼까요? 특정인의 견해의 바탕에는 관찰하고 연구하는 대상이 있기 마련이다. 그 대상이 무엇일까? 감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공산주의는 뭔가요? 시장과 민간 기업을 파괴할 대상으로 보죠. 파괴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시장을 폐지하면서 사유재산을 폐지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해야 된다고 하나요? 집단이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죠. 현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나요?
현 시대 사람들은 민간 기업이나 대부분 그래요. 공적 자본, 정부나 공기관에 참여를 해서 소득을 얻죠. 그래서 얻은 소득을 어떻게 하나요? 시장에서 필요한 것을 구매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공산주의는 뭘까요? 민간 기업을 불법화하는 거죠. 그리고 시장을 그래요. 불법화하는 거예요. 그 사유재산을 불법화하는 거죠. 사유재산이 있으면 개인들이 기업을 자꾸 만들려 할 거 아니에요. 다 불법화하는 거예요. 그 뒤에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분배한다. 또 그것을 주도하는 곳은 어딘가요? 공산당이지만 뭐 정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그런 걸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마르크스가 그러한 이론을 주장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예전에 얘기했죠. 수렵 채집 시대 뒤에 고대 농경국가 시대가 있고 시장 지배 시대가 있다. 현 시대는 시장 지배 시대이다.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된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시장 지배 시대는 뭔가요? 사람들이 시장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시대인 거죠. 현 시대 사람들 대부분은 시장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죠. 스스로 생산해서 집단이건 개인이건 스스로 소비하면서 살아가는 집단이나 개인은 찾아보기 힘들죠. 마르크스는 어떤 시대에 살았나요?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되는 시점에 살았던 사람인 것이지요. 마르크스. 그래요. (1818년에) 출생해서 1883년이었죠. 유럽에서는 시장 지배 시대가 빨리 도래했죠. 한국에서는 이 시대 어떤 시대였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였죠. 그래 전 세계적으로 봐도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기 시작한 시점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가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시장을 싫어할 수 있잖아요. 새로운 게 도래되니까. 그리고 또 어떤가요? 지금의 기업 형태, 과거에는 없었던 거죠. 지금 기업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나요?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소비하나요? 생산에 참여한 이들이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지 않죠.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죠. 판매에서 얻은 것으로 서로 나누어 가져서 분배해서 소비해서 살아가고 있죠. 그래요. 그런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그런 형태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싫은 거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와는 시대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생각과 행위도 달라지겠죠. 뭐 멀리서 살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떨까요? 소득을 많이 얻고 싶어 하고 재산을 증가시키게 하고 그런 와중에 마음에 드는 이성을 만나서 가족을 이루고 그래요. 또 이제 재산을 모아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고 싶고 또 꼭 노후가 아니더라도 재산이 있으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나아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줌으로써 좀 자기보다는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어떤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겠죠. 근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고대 농경국가 시대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건전한 생각으로 보일 수 있는 게 어떤 이들에게는 사악하게 보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마르크스는 무엇을 보았을까? 그래요. 그럼 시장을 파괴하면 과연 살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가요? 수렵 채집 시대에 시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다는 거예요. 짐승들 세계를 보면 되잖아요. 수렵 채집 시대니까 그냥 사냥하고 열매를 따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짐승들이 그렇게 살죠. 시장이 없잖아요. 그래도 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가축 농장을 봤겠죠. 진짜 봤을까요? 봤겠죠. 인간도 짐승과 같은 동물이잖아요. 짐승들 먹이 주면 만족하고 살아가잖아요. 주인을 잘 따르면서. 인간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인간도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을까요? 정부와 정부 구성원들이 삶을 연구했겠죠.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보다 정부가 맞죠. 국가는 다 포함하는 거니까 민간 기업도 또 사회 구성원들 다 포함하는 거죠. 정부는 가축 농장의 주인이고 국민들은 소나 돼지이지요. 필요한 만큼 생존 수단을 공급하니 먹고 살고 서로 싸우지 않지요. 그래요. 가축 농장 주인은 최후의 도살을 하지만 정부는 도살을 하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짐승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느냐, 가축보다. 그 정도 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시장이 활성화된 곳에서는 기업들이 사회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익에 입각해 공급하는 반면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국가에서는 정부가 필요한 물품들을 직접 선정해 생산한 뒤 국민들에게 공급하지요. 정부라고 바꾸는 게 낫겠죠. 그래요. 필요한 물품을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는 어떻게 하나요? 시장이 없잖아요. 원래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실현된 국가에서는 시장에서 구할 수 없잖아요. 필요한 물품을 누가 선정해서 분배하나요? 정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는 농장 주인이 가축들에게 주는 사료를 선정해서 주는 것과 동일한 이치이지요. 똑같지요. 짐승들이 소비할 대상을 결정할 수 있나요?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정하면 가축 주인이 정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게 되겠죠. 따라서 그러한 국가에서는 시장은 사라지지요. 그러한 국가를 생각해서 만든 이유가 뭔가요? 시장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렇죠. 시장과 민간 기업을 파괴하기 위해서. 그럼 시장과 민간 기업을 파괴하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정부가 선정한 필요한 물품들로 국민들이 살아가니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지급해야 할 동기가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정부가 지정해서 생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더 이상 그래요.
생산을 결정할 권한이 없으니 그래요. 더 좋은 것을 개발하고 지급해야 할 동기가 사회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가축들 세계는 발전이 없는 정지된 사회인데 마찬가지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도 정지된 사회라고 보면 되지요. 가축은 주인이 정해준 먹이만 먹고 살지요. 발전이 있을까요? 가축 사회에서?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도살당하는 것이지요. 이는 절대자의 창조 파멸의 선천적인 원리에 철저히 위배되는 형식으로 상상에 의해 구상된 후천적인 세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요. 마르크스가 구상한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수렵 채집 시대의 삶의 양식과 가축농장을 보고 만들어 놓고 과학적이라거나 역사에 입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실수를 금할 수 없군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과학적이다, 역사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들이 많지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역사적이지도 않지요. 그거 왜 그런가요? 역사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한 이유가 뭘까요? 시장은 원래부터 있었죠. 예전부터 있었죠. 고대 농경국가 시대도 있었죠. 시장이 왜 도래되면서 발전하면서 결국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했을까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인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도 시장 지배 시대에서 개인들이 벗어날 수 있나요? 벗어날 수 있죠. 숲으로 가서 혼자 살면 되죠. 아니면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그냥 그렇게 살면 돼요. 그렇게 사는 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요, 근데? 사람들이 왜 안 그러나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 시장에 의지해서 사는 게 더 낫기 때문이죠. 그래요.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시장 지배 시대가 도래하고 시장 지배 시대가 된 건 역사적인 거라는 거예요. 시장 지배 시대라고 얘기 안 하죠. 주로 자본주의라고 하죠. 그래 비역사적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이는 자급자족과 시장이 지니니 이는 자급자족과 시장이 지니는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시장과 화폐와 삶의 양식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결과로 나온 주관의 인가가 엉터리 견해입니다. 엉터리죠. 공산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본주의 시대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요. 그다음 이제 그런 거 가축 농장을 보고 만들었으면 틀림없는 거죠. 그래 인간도 가축처럼 그래요. 키우면 권력에 의해서 어떻게 다루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수렵 채집 시대에서 사람들은 현 시대와 같이 민간 기업에 참여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었고 시장 역시 존재하지 않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시대에서도 사람들이 살 수 있었으니 민간 기업이나 시장을 파괴하더라도 사람들이 충분히 살 수 있다는 생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처음 얘기했죠. 여러 대상들을 보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마르크스가 주목한 건 뭘까요? 수렵 채집 시대겠죠. 시장과 민간 기업이 없는. 어쨌든 사람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고대에는. 물론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이제 환상으로 만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을 유포할 수 있지만 미화해서 유포될 수 있겠지만 어떨까요? 수렵 채집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현 시대 사람들보다 안전하게 더 풍요롭게 살았을까요? 그래요. 당연히 그렇지 않겠죠. 위험했겠죠. 짐승들 보면 알잖아요.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구하잖아요. 수렵 채집 시대에서 사람들 역시 짐승과 크게 다르지 않겠죠. 짐승보다 좀 나았을 수는 있어도 굉장히 큰 위험 속에서 살았겠죠. 그다음 또 무엇에 주목했을까요? 정부에 주목했겠죠. 정부는 민간 기업에 비해 대체로 규모가 크고 다양한 부서들이 있으며 민간 기업이 지니지 못한 권력을 지니고 있지요. 민간 기업보다 정부가 유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나아가 민간 기업이 하는 일을 정부가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은 세금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 비해 안정적인 삶을 누리지요. 즉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공직자처럼 살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분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관리하고 책임질 집단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정부가 되겠죠. 정부가 민간 기업을 다 없애고, 정부가 모든 생산과 소비를 책임지면서 공직자들처럼 전 사회 구성원들에게 그래요, 급여를 지급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전 국민들을 뭔가요, 공무원화한 거죠. 굉장히 역사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왜 민간 기업이 생기고 민간 기업과 정부가 분리됐을까요?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죠. 역할이 다른 거죠. 사회 내에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분화가 된 것이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통합이 되면 제 기능이 수행이 되지 않겠지요. 더 유능하고 덜 유능하고 그런 부분이 아닌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기업이 더 유능할 수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정부가 더 유능할 수 있다는 거죠. 요즘 월드컵이 유행하고 있죠.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유능하다고 얘기할 수 없고 수비수보다 공격수가 더 유능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공격수가 더 유능하니 수비수는 다 빼고 공격수만 넣자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수비수가 유능하니 공격수는 다 빼고 수비수만 투입하자 그렇게 해서는 게임을 이길 수 없죠. 골키퍼가 유능하니 전부 골키퍼만 내보내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야구도 마찬가지죠. 투수가 타자보다 유능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투수가 타자보다 유능하니 투수들로만 구성해서 게임을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반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과학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요. 앞에서 언급한 생각들이 합쳐지면 자연히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같은 견해가 생겨나고 그러한 견해가 옳다는 미망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죠. 아까도 언급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그래요, 추종하는 것으로 뭐 의심된다고 해야 되겠죠. 의심되는 이들이 그래 권력을 잡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런 이들을 뭐라고 하나요? 보통 잡발이라고 하죠. 잡발. 그래요. 한동훈 죽기어 세운 손민 교수, 잡발들 거짓에 속지 말고 잡파 빨갱이를 보통 얘기하죠. 김일성 정원파동과 종북 잡발 포비아. 또 한국의 대부분 잡발은 또 종북 잡발로 표시되기도 하죠. 한국에서는 잡발이라고 해요. 홍어 잡발은 영광의 단어. 홍어 잡발은 이란 말도 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마는 그래요. 다음에 누워서 펼치는 태극 팔기권이라 적어놨죠. 누워서 펼치는 태극 팔기권을 살펴봅니다. 이런 얘기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이 다쳐서 장기간 누워 있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며 몸에 장애가 있어 고동이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선천팔기를 기본으로 하되 후천팔기의 이치도 이용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죠. 또한 선천팔기를 회전하며 무궁을 펼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태극신금은 기본적으로 마음에서 펼치는 무공이죠. 마음에서 펼치는 무공을 물론 육체로 실현할 수도 있죠. 그래요. 누워서 펼칠 수도 있죠. 누워서 펼치기가 곤란하면 누워서 펼치는 것조차 곤란하면 마음에서만 펼쳐도 되는 거죠. 한번 볼게요. 누운 상태에서 눈을 천장에 둔 채 선천팔기를 머리와 발을 축으로 두릅니다. 머리에는 이어진 선 3개가 자리 잡으며 이어진 선 3개, 발에는 끊어진 선 3개가 자리 잡습니다. 누운 채 그렇게 하는 거죠. 마음에서 그려보는 거죠. 선천팔기의 3번째 개가 몸 정면에 오도록 회전시킵니다. 이 3번째 개, 이거죠. 6번째, 7번째, 8번째 개들은 등 뒤편에 있습니다. 누워있는 등 뒤에 있는 거죠. 선천팔기는 첫 번째 개부터 5번째 개까지는 끊음을 생각하고 6번째 개부터 8번째 개까지는 이음을 생각합니다. 규칙을 정하는 거죠. 선천팔기의 각개를 끊거나 잇고 그 다음에 잇거나 끊어 후천팔기의 각개를 만든 뒤 다시 끊거나 이어 선천팔기의 각개를 만드는 형식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선천팔기가 있으면 이것을 후천팔기로 바꿔보고 다시 선천팔기로 만든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무궁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선천팔기를 회전시켜 선천팔기의 다음 개로 위 형식을 반복합니다. 한번 예를 보면 되겠죠. 한두 개만. 왼손을 오른손 위에 공을 잡듯이 올려놓습니다. 왼손으로 선천팔기 2번째 개 윗선을 파괴한다는 일념으로 왼손 주먹을 지릅니다. 이 구멍을 내는 거죠. 이어진 선세가 있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오른손을 머리 위에서 아래로 그으며 세 번째 선을 파괴하고 세 번째 선을 파괴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괴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일단 파괴됐죠. 왼손날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윗선을 그어 후천팔기 8번째 개를 만듭니다. 후천팔기는 이렇게 돌아가니까 이게 8번째죠. 이렇게 만들었죠. 오른손을 왼손 위에 공잡듯이 올려놓습니다. 오른손날로 머리 위에서 아래로 그으면 윗선을 파괴하고 중간선 파괴하고 왼손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긋고 오른손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어 중간선 아래선을 이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다시 선천팔기 2번째 개로 만드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선천팔기 2번째 개를 만듭니다. 왼손을 오른손 위에 공잡듯이 올려놓습니다. 그래요. 선천팔기 3번째 개를 2번째 개 위치에 놓습니다. 3번째 개를 2번째 개 위치에 놓죠. 회전시키는 거죠. 누워서 펼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요. 한번 읽어보면 돼요. 선천팔기를 반복적으로 회전시키며 권법을 펼쳐봅니다. 팔이 불편하면 다리로 펼쳐도 됩니다. 그래요. 팔이 불편하면 다리로 펼쳐도 되겠죠.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서서 선천팔기를 회전시키며 권법을 펼쳐봅니다. 그래요. 팔기를 능숙히 회전시킬 수 있어야 더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작용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